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선설과 왕도정치로 유명한 맹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전국시대 주나라 사람으로 그의 본명은 맹가입니다. 맹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372년에 태어나 289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자가 기원전 479년에 죽었으므로 맹자는 공자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맹자 스스로 공자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이 지나 성인께서 사셨던 시대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맹자의 어린 시절과 관련해서는 맹모 삼천지교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설화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맹자와 그의 제자들이 쓴 맹자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내용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맹자를 보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맹자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문도가 되지는 못했으나 다른 사람에게서 공자를 사숙했다고 했습니다. 사숙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따는 것을 말합니다. 맹자의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고 맹자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장례를 더 후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공자가 40살을 부록이라고 한 것처럼 맹자는 40살의 부동심, 즉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맹자가 각 나라를 다닐 때에는 뒤에 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에 따르는 자들이 수백 명이었다고 하니 맹자는 평소 거느려야 할 식솔과 제자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 공손주가 선생님은 무엇을 잘 하시느냐고 묻자 맹자는 나는 말을 잘 분별할 줄 알고 고연지기를 잘 기른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가려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나친 말을 들으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 알며 바르지 못한 말을 들으면 바른 것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고 회피하는 말을 들으면 궁지에 몰리게 된 점이 무엇인지 안다. 이러한 말들은 마음에서 생겨나 정치에 해를 끼치고 정치에서 발현되어 일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 성인이 다시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나의 말을 따를 것이다. 맹자는 말을 잘 분별하는 능력으로 목자학파, 양주학파 등 당시의 농객들을 상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나라, 제나라 등 전국시대 강대국의 군주들에게 초대받아 정치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맹자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관중과 안녕을 자신과 비교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고 군주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거나 정식으로 초대하지 않으면 불러도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세 가지가 자기, 나이, 덕인데 군주가 자기만 높다고 해서 나머지 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일을 하려는 군주는 옛날에 성왕들이 그랬듯이 반드시 불러들이지 못하는 신하를 두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그 신하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맹자를 통해서도 맹자의 삶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맹자의 생애를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맹자 외에 다른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마천은 사기 유림열전에서 공자가 죽은 뒤에 공자의 유업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맹자와 손자를 거론했고 맹자 순경열전에서는 맹자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맹가는 추나라 사람이다. 그는 자사의 제자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맹자는 학문의 이치를 깨우친 뒤 제나라 선왕을 섬기려고 했지만 선왕이 자신의 주장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양나라로 갔다. 양나라 해왕도 맹자의 주장을 입으로만 찬성하고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의 주장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실제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진나라는 상황을 등용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력을 강화했으며 초나라와 위나라는 오기를 등용하여 싸움에서 이겨 적국을 약화시켰다. 제나라 위왕과 선왕이 손빈과 전기 같은 인물을 기용해서 세력을 넓혔으므로 제후들은 동쪽으로 제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천하는 바야흐로 합종과 연횡에 힘을 기울이고 남을 침략하고 정벌하는 것만을 현명하다고 여기는 때였다. 그런데 맹자는 요임금, 순임금과 하은주 3대 성왕들의 덕치만을 부르짖음으로 가는 곳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맹자는 물러나 제자 만장의 무리와 시경, 서경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공자의 사상을 서술하여 맹자 7편을 썼다. 짧은 글이지만 맹자라는 인물과 당시 시대 상황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사학에는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지만 모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마천은 맹자가 전나라 선왕을 만난 후에 양나라 회양을 만났다고 했지만 오늘날 학계에서는 맹자에 기록된 순서대로 양나라를 먼저 방문한 후에 전나라로 갔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맹자보다 약 200년 후에 살았던 사마천은 맹자와 그의 제자들이 맹자 7편을 지었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맹자는 7편을 상하로 나눈 1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천보다 약 200여 년 후에 활동한 후한시대 조기의 편집체계에 따른 것으로 그의 맹자 장구는 당나라 이전에 만들어진 맹자 주석서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맹자 장구에서 조기는 맹자를 성인에 버금가는 아성이라고 했습니다. 맹자를 보면 맹자가 시경, 서경과 함께 공자에 대해 말하거나 공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공자는 맹자가 본받고 싶어 했던 성인이었습니다. 맹자는 내가 원하는 것은 공자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고 공자의 제자인 제야, 자공, 유약 등도 자신과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공자 같은 분은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맹자는 인류의 역사를 치세와 난세의 반복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500년마다 반드시 천하의 왕 노릇하는 자가 출현했으며 그 사이에도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자가 반드시 있었다. 주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이미 700여 년이 지났다. 그 횟수로 보면 이미 지났고 그 시기로 보면 성현이 출현할 때가 되었다. 하늘이 아직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태평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빼고 또 누가 있겠는가? 투머치 토커, 맹자가 말을 많이 한 이유. 우리는 흔히 말이 많은 사람을 투머치 토크라고 합니다. 소다쟁이라는 콩글리시 별명이지만 이 말은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이자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인 박찬호의 캐릭터로 자리 잡았고 어느덧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에서도 투머치 토커가 있었을까요? 맹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맹자 등문공 하편에 있는 제자 공도자와 스승 맹자의 대화 첫머리에서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도자가 말했다. 외부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이 변론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느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다. 맹자는 자신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즉 부득이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은 맹자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역사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인류가 출현한 지 오래되었는데 한 번은 다스려졌다가 한 번은 어지러워지는 이치가 반복되었다. 요임금 때는 강물이 역류하여 중원 땅이 범람해 뱀과 용이 도처에 살았다. 백성들은 정착할 곳이 없어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 위에 집을 얽어 생활하고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굴을 파서 생활했다. 서경의 강수가 나를 경계하게 만든다고 하였으니 강수란 홍수다. 순임금이 우를 시켜 홍수를 다스리게 하셨다. 우가 강 하류에 막힌 곳을 파서 물을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했고 뱀과 용을 몰아 수초가 우거진 연못으로 쫓아버리자 물이 땅 한가운데의 물길을 따라 흐르게 되었으니 장강 회수 황하 한수가 그것이다.
위태롭고 괴롭게 한 것이 멀어지고 사람을 해치던 날짐승과 길짐승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은 평지에서 살 수 있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돌아가시고 성인의 도가 쇠미해졌다. 그러자 폭군이 대를 이어 출현하여 민가를 허물고 그곳에 깊은 연못을 만드니 백성들은 편안히 쉴 곳이 없어졌으며 농경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동산을 만드니 백성들이 옷과 양식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릇된 학설과 잔악한 행위가 또다시 생겨났으며 동산 연못 소택지가 많아지자 날짐승과 길짐승이 모여들었다. 은나라 주왕대에 이르러 천하가 다시 크게 어지러워졌다. 주공이 무왕을 보좌할 때 은나라 주왕과 엄나라를 정벌한 지 3년 만에 그들을 토벌하고 주왕의 신하인 비렴을 받아 끝까지 추격하여 죽였다. 멸망시킨 나라가 50개국이었고 호랑이 표범 물속 코끼리를 몰아 멀리 쫓아내자 천하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서경에 매우 훌륭하도다 문왕의 계책이여. 매우 계승할 만하도다 무왕의 빛나는 업적이여. 우리 후인들을 도와주고 일깨워주는데 모두 바른 도리로서 결함이 없구나 라고 했다. 세상이 쇠퇴하고 성인의 도가 미약해지니 그릇된 학설과 잔악한 행위가 또 일어났다. 신하로서 제 임금을 시해하는 자도 생기고 자식으로서 제 부모를 시해하는 자도 생겼다. 공자께서 이를 두려워하여 춘추를 지으셨다. 춘추에 담긴 것은 천자의 권한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공자께서는 나를 알아주는 이도 아마 춘추 때문일 것이고 나를 꾸짖는 이도 아마 춘추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셨다. 맹자는 인류의 역사를 치세와 난세의 반복이라고 규정하고 요임금부터 우임금, 주공, 공자에 이르기까지 성인들의 업적을 설명한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전국시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날은 성왕이 출연하지 않고 제후가 방자하며 초야에 묻힌 지식인들이 제멋대로 논하여 양주와 묵적의 학설이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다. 천하의 학술을 논의하는 사람은 양주로 향하지 않으면 묵적으로 향하고 있다. 양주는 자기만을 위하니 이는 안중에 군주가 없는 것이요. 묵적은 겸해를 주장하니 이는 안중에 부모가 없는 것이다. 안중에 부모가 없고 군주가 없으면 이는 금수다. 양주와 묵적의 도가 사라지지 않으면 공자의 도는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릇된 학설이 백성을 속여 인의를 막히게 하는 것이다. 대화의 마지막 부분은 맹자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피력한 내용입니다. 맹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때문에 깊이 염려하여 옛 성인의 도를 수호하고 양주와 묵적의 학설을 막으며 잘못된 말을 추방하고 그릇된 학설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릇된 학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일에 해를 끼치고 일에서 일어나면 정치에 해를 끼친다. 성인이 다시 나와도 나의 말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우임금께서 홍수를 막은 뒤에 천하가 태평해졌고 주공께서 이적을 겸병하고 맹수를 몰아낸 뒤에 백성들이 편안해졌으며 공자께서 춘추를 지은 뒤에 난신과 적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경에 융적을 치고 초와 설을 징벌하니 아무도 나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안중에 부모가 없고 군주가 없는 이들은 주공이 공격한 대상이다. 나 역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릇된 학설을 없애며 치우친 행동을 막고 잘못된 말을 추방함으로써 우임금, 주공, 공자 세 성인을 계승하려는 사람이니 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느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논설을 세워 양주와 묵적을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문도라 하겠다. 맹자는 우임금, 주공, 공자를 계승하여 바르게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맹자는 자신만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살았던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 맹자를 보면 맹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군주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양나라 해왕과 양왕, 제나라 선왕, 추나라 목공, 등나라 문공, 노나라 평공 등이 그러합니다. 맹자가 이런 군주들과 나눈 대화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맹자의 첫 번째 편은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양해왕은 맹자를 노인이나 어르신을 뜻하는 수라고 불렀고 맹자는 그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맹자를 만난 어느 날 양해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진나라가 천하에서 가장 강했다는 것은 어르신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인대에 이르러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패해 큰아들이 죽었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의 700리 땅을 빼앗겼으며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죽은 자들을 위해 한번 서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맹자는 땅이 사방 백리만 되어도 왕업을 이룰 수 있다고 한 후 왕이 만약 백성에게 의진 정치를 베푼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양나라 해왕은 왜 진나라를 자신의 나라와 동일시했으며 그가 말한 세 차례의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를 통해 맹자가 몇 살 때 양해왕을 만났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에 앞서 목자가 살았던 당시의 강대국은 북쪽의 진나라와 제나라, 남쪽의 초나라와 월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맹자가 살았던 때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의 패권국이기도 했던 진나라는 공실보다 육경으로 불리는 권신들의 힘이 점차 커지더니 마침내 세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기원전 403년에 주나라 위열왕이 진나라 대부인 위사, 조적, 한근에게 제후의 자기를 내림으로써 이들 권세가의 성을 따서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진나라에서 갈라져 나온 이 세 나라를 삼진이라고 부르며 이때부터 전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출발 시기를 이때로 잡는 이유는 북송시대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인데 그가 쓴 자치통감은 기원전 403년에 있었던 이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한편 강태공을 시조로 하는 제나라는 기원전 389년에 대부 전하에게 나라를 빼앗겨 새로운 제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의 제나라를 강제, 뒤의 제나라를 전제라고 합니다.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때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월나라는 구천의 6대손 무광 때 초나라를 공격했다가 패배하여 초나라에 복속되었습니다.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는 기원전 361년에 효공이 상항을 등용하여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고 북동쪽에서는 연나라가 흥기했습니다. 진, 초, 연제, 한, 위, 조 7개 강대국을 전국칠웅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칠웅 가운데 진나라가 나머지 6개 나라를 멸망시킨 후 천하 통일을 이룩한 때가 기원전 221년이며 이로써 전국시대가 끝났으므로 기원전 372년에 태어나 289년에 사망한 맹자는 전국시대의 한가운데에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 초기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학자를 우대했던 문후와 그의 아들 무후가 다스리던 위나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기원전 371년 위무후가 죽자 아들 위행이 권력 다툼 끝에 군주에 올랐는데 그가 훗날 양해왕이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위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기 위세가에 따르면 위행이 집권한 지 30년이 되는 기원전 341년 위나라는 제나라와 전쟁에서 패해 장군 방연이 전사했고 태자신이 사로잡혔습니다. 이 전투가 마릉전투이고 당시 제나라 군사는 손빈이었습니다. 양해왕이 말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340년에는 오랫동안 국력을 키운 진나라가 상항의 건의에 따라 위나라를 공격했고 전쟁에서 패한 위나라는 수도를 안읍에서 동쪽에 위치한 대량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양해왕이 말한 두 번째 전쟁이며 이때부터 위나라를 양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맹자의 위나라의 해왕을 양해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양해왕이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치욕을 당했다고 말한 세 번째 전쟁은 그가 왕을 칭한 후인 기원전 323년에 초나라가 위나라의 양릉을 쳐부수고 8개 읍을 얻은 사건을 말합니다. 맹자와 양해왕은 분명 세 차례의 전쟁이 끝난 뒤에 만났을 것입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336년 맹자가 37살 때 양해왕을 만났다고 했지만
훗날 학자들은 고증을 통해 이때를 양해왕이 죽기 1년 전이자 맹자의 나이 53살 때인 기원전 3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쯤 맹자는 50살이 넘었으므로 어르신으로 불릴 만했습니다. 또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을 때 그를 왕이라고 부른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조나라를 제외한 6개 나라가 왕을 칭했기 때문입니다. 조나라 천자만이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춘추시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는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학과 정벌이 천자에게서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학과 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의 범절이 무너지고 폐업을 이룬 제후가 정벌을 일삼던 당시를 이미 도래가 땅에 떨어진 세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춘추시대의 패자들은 왕을 존경하고 오랑캐들을 물리쳐 중원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존왕양의를 기초로 내세우며 조나라 왕실을 떠받드는 척이라도 했고 넘지 않은 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대부가 천자에게 제후로 격상시켜 주기를 공공연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후들도 스스로 왕을 칭했으니 예의 염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국시대를 직접 몸으로 겪은 맹자는 당시의 참상을 여러 차례 말하면서 시대의 아픔을 끝내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맹자 공손조상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하에 왕 노릇하는 군주가 출현하지 않은 지가 지금 이때보다 더 오래된 적은 없었으며 백성들이 합정에 시달려 초췌해진 것이 지금 이때보다 더 심했던 적은 없었다. 굶주린 자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목마른 자 마실 것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유행하는 것이 역참에서 명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 오늘날 만대의 전차를 가진 나라에서 어진 정치를 펼치면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풀려난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일은 옛사람의 절반만 하지만 공이 반드시 배가 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시대에만 그럴 것이다. 강대국들이 한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전국시대의 맹자는 힘으로 얻은 것을 가장하는 폐도를 추구하지 말고 덕으로 얻은 것을 행하는 왕도를 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천하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는 어떤 정치였을까요? 맹자의 왕도 정치 50보백보. 왕도 정치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맹자와 양해왕이 나눈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로 시작하는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맹자의 첫 번째 편도 잘 알려져 있는데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다. 왕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천리 길도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만한 것이 있는지요?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이니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국강병의 방책을 얻기 위해 맹자를 초빙한 양해왕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지 물었고 맹자는 오직 인의만이 해결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 나라는 위태로워지고 의로움을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우면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질면서 자기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없고 의로우면서 자신의 군주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인과 의가 부국강병의 깃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맹자와 양해왕은 최소한 2번 이상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맹자를 만난 어느 날 양해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인은 내 나라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황하 북쪽에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들을 황하 동쪽으로 옮겼으며 곡식을 황하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황하 동쪽에 흉년이 들어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과인이 마음 쓰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웃나라의 백성은 줄지 않고 과인의 백성은 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자신은 선정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구가 늘지 않느냐고 말하는 양해왕에게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둥둥 북을 울려 창과 칼이 맞부딪히자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질질 끌며 도망가는데 어떤 이는 100보를 가다 멈추고 어떤 이는 50보를 도망가다 멈추었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맹자가 반문한 데 대해 양양은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어서는 안 되며 100보를 도망간 것이 아닐 뿐 그 역시 도망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50보, 100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조금 나았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맹자는 왕이 만약 그것을 안다면 이웃 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말라고 한 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백성을 동원할 때 농사철을 피한다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나 연못에 던져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며 때에 맞게 도끼를 들고 살림에 들어가 벌목하게 한다면 목재를 다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곡식과 물고기를 다 먹을 수 없고 목재를 다 쓸 수 없으면 백성들은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는데 유감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왕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맹자는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무의 텃밭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닭, 돼지개를 기를 때 그것들이 번식하는 때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무의 밭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시기를 빼앗지 않는다면 여러 식구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신중하게 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 어른을 공경하는 이치를 거듭 가르친다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길에서 짐을 이고 지고 다니지 않게 됩니다. 7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데도 왕 노릇 못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오무의 텃밭과 백무의 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는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맹자가 살던 시대에 일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무와 백무는 각각 한 가구가 사는 집터와 경작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에 당한 치욕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서력해야 하는지를 묻는 양해왕에게 맹자는 오직 인정, 즉 어진 정치를 베풀라고 대답했습니다. 위나라는 어진 정치를 하고 다른 나라는 폭정을 일삼아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나라를 정벌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폭정을 싫어하므로 정벌하는 위나라와 한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맹자를 만난 다음 해인 기원전 319년에 양해왕이 죽자 그의 아들 양양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양양왕을 만나고 온 맹자는 그의 인물편과 함께 그와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다음은 맹자의 말입니다. 멀리서 바라보아도 임금 같지 않고 가까이 나아가 보아도 두려워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기에 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누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통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누가 그 사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대답했다. 천하에 그 사람에게 따르지 않은 이가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싹에 대해 아십니까? 7, 8월 사이에 날이 가물면 싹이 말랐다가 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을 일으켜 쏴하고 비를 내리면 싹이 쑥쑥 자라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임금 중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은 목이 빠져라 그 사람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을 것이니 콸콸 흘러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위나라에 간 이유는 군주에게 등용됨으로써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위나라 군주들과 대화를 나눈 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위나라를 떠난 맹자는
동쪽에 있는 제나라로 갔습니다. 제나라에서는 또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맹자의 왕도 정치, 무왕산 무왕심. 맹자의 유명세 덕분에 덩달아 유명해진 군주들이 있습니다. 양해왕과 제선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나라 해왕과 제나라 선왕입니다. 맹자 양해왕 상편을 보면 양해왕과 양양왕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제선왕입니다. 제선왕은 양해왕 하편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소개하기에 앞서 당시 제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제선왕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1세기에 세워진 강태공의 제나라는 약 660년간 이어가다가 기원전 4세기에 대부 전화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위나라 문후의 요청으로 조나라 천자에 의해 제호로 책봉된 전화는 새로운 제나라의 태공이 되었습니다. 제선왕은 전시 제나라의 제5대 군주인데 그의 아버지 위왕 때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으므로 제나라 왕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전시 제나라는 위왕과 선왕 때 국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특히 선왕은 문학과 선비들을 좋아하여 그들에게 큰 집을 내려주고 상대부로 삼았습니다. 선비들에게는 직하라는 곳에서 직접 정무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게 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나라에 온 학자들은 수백 명에서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맹자도 선왕 때 제나라에 왔고 경이라는 벼슬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맹자와 제선왕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완공과 진문공의 일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중리의 제자들 중에 제왕공과 진문공의 일에 대해 말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고 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고 하시면 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이 어떠해야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백성을 보호하며 왕노릇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과인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나라 선왕이 말한 제황공과 진문공은 춘추시대에 폐업을 달성하여 제후들을 규합하고 존왕양의를 실현한 인물들입니다. 제선왕이 두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 궁금해한 것으로 보아 제선왕도 당시 다른 군주들처럼 오로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폐업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제선왕이 자기와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왕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언젠가 제선왕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 벌벌 떨며 죽으러 가는 소를 측은히 여겨 양으로 바꾸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나라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와 같이 왕이 은덕을 베풀 수 있음에도 베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노인을 공경하여 남의 노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 집안의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남의 어린아이에게 미치게 한다면 천하는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시경에서는 아내에게 모범을 보여 형제에게 미치고 집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까지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 마음을 들어 저들에게 베풀 따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덕을 미루어 나가면 세상을 보전할 수 있고 은덕을 미루어 나가지 못하면 처자도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선왕과 대화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맹자는 그의 욕망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욕망은 결국 땅을 넓혀 중원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인데 맹자는 그것을 연목구호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러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제나라가 비록 큰 나라이긴 하지만 사방 천리가 되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하나가 힘으로 나머지 나라들을 모두 복속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하의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의진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선왕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왕도 정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달라고 하자
맹자는 일자리의 중요성과 사람 마음과의 관계를 역설했습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선비들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백성의 경우에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변치 않는 마음 또한 없어집니다. 만약 변치 않는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사악하고 사치스러워져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에 빠뜨린 후에 따라가 이들을 형벌에 처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군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기에 충분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도록 하여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도 죽는 일을 모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백성들을 몰아서 선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르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무항산 무항심, 즉 사람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맹자는 당시에도 국가가 백성들에게 생업을 마련해 주긴 했지만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하여 풍년에는 종신토록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며 그렇게 해서는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어느 열흘에 예의로 다스리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선왕은 맹자의 말이 훌륭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재물을 좋아하고 예색을 좋아하므로 왕도 정치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맹자는 그러한 것들을 백성과 함께 좋아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음악을 좋아하든 사냥을 좋아하든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든 백성과 함께 즐긴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맹자의 지론이었습니다. 그것이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동락입니다. 맹자는 위나라, 제나라와 같은 강대국의 왕을 설득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특히 제나라에 많은 미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나라에는 천리가 넘는 땅이 있어 땅을 더 확장할 필요가 없고 백성도 더 모을 필요가 없으니 어진 정치를 베풀면 세상에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두 나라의 군주들에게 한 말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진 정치,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면 이웃나라에서 백성이 모여들고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측은지심. 무항산 무항심 영상을 보신 독자 몇 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벌벌 떨며 죽으러 가는 소를 측은히 여겨 양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소가 측은하다면 대신 죽어야 하는 양은 불쌍하지 않냐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고 궁금해하실 만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줄여서 설명하다 보니 맹자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맹자와 제선왕은 소를 양으로 바꾼 데 대해 길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좀 길더라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나라 선왕과 맹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왕이 말했다. 과인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어떤 근거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맹자가 말했다. 신은 호울이라는 신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셨는데 소를 끌고 당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소를 죽여 그 피를 종의 틈에 바르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풀어주어라.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가는 모습을 나는 차마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종의 피를 칠하는 의식을 없애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왕께서는 어찌 없앨 수 있겠느냐? 소 대신 양으로 바꿔라. 라고 하셨습니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런 마음이면 충분히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께서 인색하셨다고 하지만 신은 진작부터 왕께서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제 나라가 비록 작지만 내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그 소가 죄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바꾸라고 하셨으니 저들이 어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측은하게 여기셨다면 소와 양은 왜 구별하셨습니까? 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재물이 아까워서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 백성들이 나를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겠군요. 맹자가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곧 인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소는 보셨지만 양은 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새나 짐승을 대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그것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다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군자는 푸죽간을 멀리합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말했다. 시경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했는데 바로 선생님을 두고 한 말이군요. 내가 그렇게 행하고 돌이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생각해봐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 내 마음속에 뭉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왕도에 부합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뒤에는 다른 내용이 이어지므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벌벌 떨며 죽으러 가는 소를 직접 본 왕은 측은한 마음이 생겨 차마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고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양으로 대체하게 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맹자는 소에게 보인 왕의 그 마음을 사람에게도 미치게 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왕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은 차마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불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맹자는 그것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한다고 했고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고사성어가 불인인지심 또는 불인지심인데 남의 고통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불인지심은 동정심이나 연민의 마음이며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마음 편하게 보아넘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손추 상편에 있는 맹자의 이 말을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선왕들은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다.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서 물건을 움직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만약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며 구해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